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가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더욱더 알찬 과학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그제까지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어제는 종일 찬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 바람이 강해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패딩은 물론 장갑과 귀마개도 총동원. 외투에 달린 모자로 찬바람을 막아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전날보다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오늘 아침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에 이른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들겠고요. 전날 대비 약 10도가량 하강하면서 아침에는 좀 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화요일까지 절정에 달하며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나흘 정도 이어지다 주 후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파와 함께 바람과 파도도 거세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나라 해상 대부분에 풍랑특보도 발효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제주 남동쪽과 남해 동부에서는 물결이 5m 이상 일면서 풍랑경보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항공기가 지연될 수 있고 해안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슈퍼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필리핀이 한 달 동안 6번째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외신들에 따르면 마니는 전날 밤 필리핀 동부섬 카탄두 아네스주에 상륙한 데 이어 이날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도착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240km의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마니로 인해 카탄두 아네스주 등지의 수많은 주택과 학교 건물들이 부서져 폐허가 되는 등 피해를 발생했다고 민방위 당국은 전했습니다. 마니는 최근 약 한 달 동안 필리핀을 덮친 6번째 태풍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태풍 짜미를 시작으로 콩레이, 인싱, 도라지, 우사기 등 5개의 태풍이 잇따라 필리핀을 타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가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태풍과 폭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종 산호초가 발견됐습니다.
기존의 것보다 3배나 큰 것인데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솔로몬 제도 푸른 바닷속에 펼쳐진 산호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줄자로 재어보니 폭 34m, 길이 32m, 높이 5.5m에 이릅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는 기존 최대 규모였던 빅맘마보다 무려 3배나 큰 것입니다. 최초 발견자는 거대한 것이 물속에 있길래 처음에는 난파선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it was like in the first second realized that I was looking to something unique because it's huge.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과 해양과학자들은 최근 솔로몬 제도의 남동쪽 끝인 세자매섬 부근에서 이 산호를 발견했습니다. 추정되는 나이는 300살에서 500살. 연구원들은 10억 개의 폴립으로 이루어진 파보나 클레이버스라는 종의 단일 산호초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종의 산호가 결합된 군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깊이는 12m에 불과했지만 솔로몬 제도 당국은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We don't know that there's something incredible under the ocean, but all we have in mind is we want to preserve our marine environment for the future of our children. 산호초는 동물군에 속하는 폴립의 집합체로 세계 해양 면적의 0.1%에 불과하지만 바다 생물 25%의 서식지로 지상의 열대우림 같은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등 세상의 산호가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들은 이번 발견으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식물이 지구 온난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기온에 맞춰 광합성 능력을 조절하는 건데 특히 물이 충분한 곳에서 이런 특성이 도드라졌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온도가 올라가며 증가하다 특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감소합니다. 광합성이 가장 잘 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는데 식물 군락의 최적 온도가 지구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운 툰드라, 온대기후의 농경지와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0여 곳의 플럭스 타워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플럭스 타워는 긴 기간 동안 탄소가 얼마나 방출, 흡수되는지 계산하는 에디 공분산을 이용합니다. 식물 군락은 온도가 올라가자 광합성 능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했습니다. 상승하는 온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합성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광합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광합성 능력을 점점 상승하는 기온에 따라서 향상시키면서 다만 폭염과 가뭄 같은 열과 수분의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기온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관리하는 농경지에서 가장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합성의 순응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폭염이나 가뭄 같은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그런 광합성 향상 능력이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간 활동은 이 같은 자정 능력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경고합니다. 올해 지구 평균 온도는 기후재앙 마지노선인 1.5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 수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구상나무의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해 구상나무 복원에 나섰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자생지로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총 9곳의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최대 서식지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상황은 심각합니다. 푸른 잎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보다 48.1% 줄었습니다. 100여 년 사이에 절반가량 사라진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구상나무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우선 고사한 어린 구상나무의 유전자 분석과 접종 실험을 통해 구상나무의 치명적인 병원균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균에 감염시킨 구상나무에 박테리아를 넣고 무처리 묘목과 비교한 결과 박테리아를 넣은 구상나무의 생존율과 생장률이 최대 1.8배 올라갔습니다. DNA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 다양성의 것을 평가를 했고요. 그 유전 다양성을 평가된 것들 중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구상나무 복원을 위해 심은 구상나무 묘목 2,000그루입니다. 3년 전 볼펜 크기의 절반이었던 구상나무는 현재 20cm 이상으로 볼펜보다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병원균에 강한 구상나무 묘목 2,000여 그루를 복원지로 옮겨 구상나무 군락지 회복에 쓸 예정입니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다른 침엽수에도 확대 적용해 산림 회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인 가무비나무, 눈잣나무 등에도 공이 적용해서 저희가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천천히 병들어가면서 집단 고사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이번에 찾아낸 면역력 증진 기술로 건강한 어린 구상나무를 키워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가까이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고래 포획은 금지돼 있지만 그물에 걸려 죽은 이른바 혼액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를 악용해 혼액을 가장한 불법 포획도 빈번하다며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5.2m 밍크고래입니다. 목에는 칼에 깊게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목 주변 상처에 대해 해경은 어민이 운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피를 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래보호단체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판매 허가 전에 사체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피가 이제 산패하거든요. 죽고 나면 바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그거를 방지하면 고래가 더 신선한 가격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거를 노린 거죠.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716마리로 연평균 70마리가 넘습니다. 거래 가격은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5마리 이상 혼액한 어민도 4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액해 4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있다면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부러 방치해 죽게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수한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제 숨 쉬러 부상을 못 하니까 익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래 보호 단체는 고래 판매 허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성과 브리핑에서 혁신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1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예산이 5조 원 들어가면 성과를 내는 것은 2천억 원으로 사업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술 사업화를 실행할 주체를 마련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연구개발 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최대한 빨리 미국 정부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분야 발전을 위해 YTN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 스윙크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과 스윙크는 15일 오후 4시 30분 YTN 대회의실에서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와 성공적인 교육 관련 사업 공동 기획, 추진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협력을 함께 기획 추진합니다. 그럼 김백 YTN 대표이사와 양희세 스윙크 대표이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TN의 강점인 영상 콘텐츠, 스윙크의 강점인 AI 기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게 되고 과학교육 콘텐츠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YTN의 우수한 과학 콘텐츠 제작 역량과 저희 스윙크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경험이 만나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율 운항 선박을 항구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박할 수 있게 돕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진공 흡착 패드와 사자유도 유압기구의 통합 제어를 통해 배를 항구에 자동으로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진공 흡착 패드가 배를 항구에 밀착시켜 안전한 고정을 돕고 유압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 가능해 사람이 직접 줄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팀은 작업의 정확성과 작업 속도를 크게 높여 인명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흡혈박쥐는 다른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유일한 포유류인데요. 특이한 습성만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여타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흡혈박쥐의 놀라운 비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여학생과 뱀파이어 청년의 로맨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화 트와일라이트. 영화의 소재로 종종 쓰이는 흡혈박쥐는 실제로 피만 먹고 삽니다. 인간을 비롯해 포유동물은 뛰거나 달릴 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로 이용하고 단백질은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피 속에는 단백질 말고는 별다른 영양분이 없어 피만 먹는 흡혈박쥐가 어떻게 에너지원을 얻는지는 과학계에 큰 관심이었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흡혈박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소의 피를 먹이로 준 뒤 특수 제작한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피 속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에 동위 원소를 붙여 박쥐가 뛰면서 숨을 내쉴 때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쥐가 뛸 때 단백질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흡혈박쥐는 뛸 때 다른 동물과 달리 단백질을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y have special adaptations at various levels of biological organization, right? In their intestines, like all throughout their body, that help them use exclusively or feed on exclusively.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인간 이외 다른 동물의 영양분 분해 과정과 응식물 적응의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국이 화물 우주선 텐저우 8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텐저우 8호는 현지 시간 15일 밤 11시 13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창정 7호 야오 9에 실려 쏘아 올려졌습니다. 텐저우 8호는 발사 약 10분 만에 로켓과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 텐군과 도킹할 예정입니다. 텐저우 8호에는 우주비행사들의 체류를 위한 소모품과 실험장치 등이 실렸으며 특히 인공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샘플들도 포함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서 실제 달 토양과 거의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인공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샘플들이 달 연구기지 건설에 적합한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달 남극 인근에 연구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 인원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등 의료단체의 협의체 추가 차별을 거듭 촉구했는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단체 두 곳만 참여한 가운데 일단 닻을 올린 여야 의정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과 의대 선발 인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부 측 입장과 의료계 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거듭 의료계 단체의 추가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단체는 현재 의협의 경우엔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협의체는 연말 전 성과를 낸다는 걸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각 3명씩 배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 참여 여부에 따라 협의체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라 함은 해당 문제를 못 본 채 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통을 흉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 대표 역시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초 공식 출범하는 의협 비대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협의체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설득할 묘수를 찾지 못하면 회의 자체가 별다른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합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쪽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대 증원 전인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 전형에 한 차례라도 합격했던 수험생이 모집 인원의 2.45배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의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으로 전국 의대 39곳에 합격했던 수험생은 2,884명으로 최초 합격자 1,173명에 2.45배로 나타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정시에서 3곳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의대를 여러 곳 합격하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이후 대학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충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충원 모집으로 1,711명을 뽑은 겁니다. 입시 업계에서는 수시 2월 규모가 늘어나고 정시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중복 합격도 늘면서 실질 경쟁률이 미달한 대학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시 이후 추가 모집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도 함께 냈는데 이 사건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논술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있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